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두 번째 인을 키워드로 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조선의 흥인지문의 이름을 지었던 삼봉정도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정도전은 고려 말에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한 그런 이제 개국 1등 공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이 1394년에 건국이 됐는데 건국 초기부터 조선의 그 체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작품들을 계속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삼봉정도전이 그 조선을 개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제 그 플랜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개국을 함과 동시에 하나하나 내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조선 경국전입니다. 조선 경국전 할 때 이 경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라를 경영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어떤 그 시스템으로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법전에 해당합니다. 조선 경국전이. 그런데 이제 그 조선 경국전의 내용 중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정보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위라는 것은 보위가 임금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되어야 하고 임금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호, 나라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국본, 그럼 이 국본이라는 게 세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후계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후계자 세자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현재의 통치자 그리고 다음 통치자로 이제 어떻게 연결 계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등부터 시작해서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하는 육전 체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치전하는 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2조로 바뀌게 됩니다. 2조 판서뭐 하는 그 2조, 호조, 그 다음에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는 6조라고 하죠. 6조. 그러니까 이제 6조를 중심으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운영이 됐는데 저 6조에 해당하는 전신이 이 조선 경국전에 제시하고 있는 육전 체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틀을 제시해 준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치전 2조에 해당하는 치전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경제문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관리들인데 이 관리 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부 조직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경제문감인데 이 경제문감할 때 이 경제가 이코노미의 경제가 아니고 경세, 재민,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하는 의미의 경제입니다. 혹은 이 세상 세자가 나라 국자로 바뀔 수도 있겠죠. 경국. 여기 경국처럼. 그래서 이제 경제문감이라는 것이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문감이죠. 문감. 그러니까 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거하고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이전에 고려 시대가 무신 정권들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혼란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그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제 철저하게 문 중심으로 해야 하고 그 관리 조직은 그 문사들이 이제
담당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는 재상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의 군수, 태수, 현령에 이르기까지 내직, 외직을 포함해서 그 정부 조직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경국전을 지어서 임금님한테 올리는 진조선 경국전이라는 글, 그리고 그 책을 지어서 올리는 그때 이제 올린 편지글,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지어서 올린 그 상소문에 해당하는 글이 역시 삼봉집의 세 번째 권 11번째 장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옵서는 하늘의 덕을 체화하시어 인으로서 임금의 자리를 보존하시고 보위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를 보존을 하려면 인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늘의 덕을 체화하시고 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들에서 얘기를 했듯이 오래전부터 이 조선 현재까지 모든 임금들은 임금이 신하를 임명하듯이 하늘로부터 이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임명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임명권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내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부 관리들이 그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면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을 이제 국정에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표현한 말이 하늘의 덕을 체화하는 겁니다. 하늘의 덕을 체화해야 하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겠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을 가지고 임금의 자리를 보존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인하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조선 초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삼봉 정도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조선의 도성의 성곽의 그 문들의 대문들, 사대문, 사소문의 이름뿐만 아니라 궁궐의 각각의 그 전각들 이름들도 다 졌고 또 그 궁궐 전체의 이름도 지었는데 그 궁궐 전체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짓게 된 과정과 이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쭉 서술을 여기까지 해놓은 글이 삼봉집의 네 번째 권 8번째 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것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전문을 다 번역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우선 이 경복궁이 이 경자가 경치 혹은 풍경 할 때 쓰는 경자입니다. 이 경자가. 근데 글자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르시면 이 경복궁의 뜻을 경치가 아름답고 복이 내리는 궁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정도전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지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할 때 이 신은 여기 보시면 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다른 글자들보다 좀 작습니다. 작은 것은 이 글이 임금님께 올리는 글이라서 그 글을 올리는 자기 자신을 작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임금을 높이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 임금이나 임금과 관련된 임금의 조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일 때 여기 보시면 전하 또는 여기 종묘, 선왕, 그 다음에 묘, 여기 이제 종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전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원래 편지였다면 줄을 바꿉니다. 이제 요 어떤 글들 아래다가 전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줄을 바꿔서 높이 쓰는데 요것은 이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종이가 낭비가 되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게 이제 줄바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하가 자기 정도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신이 살피건대 궁궐이란 임금께서 정사를 살피시는 곳으로 사방에서 우러르는 바이며 신민이 함께 만든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임금께서 정사를 살피시는 거죠. 이게 제일 목적이죠. 임금이 국정을 이제 살피고 명령을 하고 청취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방에서 우러르는 바, 이 사방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조선을 존경하고 그랬을 때 조선이라는 존경스러운 나라인 조선을 떠올렸을 때 상상하게 되는 그 요즘으로 하자면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궁궐이다 이거예요. 사방에서 우러르는 바이고 또 신하와 백성들이 함께 만든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저건 임금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임금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궁궐이라는 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을 보여야 된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규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모와 형식에 해당하는 거. 그것을 장엄하게 해서 여염집처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궁궐을. 왜냐하면 존엄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정부 관리들이 있다 그러면 관리들의 계급에 따라서 뭐 몇 급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의전들이 달라지고 또 제공되는 차량이 달라지고 또 수행하는 비서가 있냐 없냐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존엄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또 그 규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칭을 아름답게 해서 그 명칭을 들었을 때 이 궁궐에 대해 감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이래 궁궐과 전각의 이름들을 연역해 보았으나 존엄을 보이고 감동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고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한나라 당나라 이래 모든 궁궐과 전각의 이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들이 바뀌어 왔는데 그 바뀐 이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감동을 일으킨 존엄을 보여주고 감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까닭은 뭐냐면 새로운 조선의 궁궐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무엇을 염두에 뒀겠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동. 이거예요.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3년째가 되어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되 그랬죠. 아까 1396년에 한양에 이제 도성을 쌓고 뭐 궁궐을 짓고 뭐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394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3년째가 되는 해에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되 먼저 종묘를 세우시고 다음으로 궁실들을 지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 지은 건축물이 종묘입니다. 그 다음이 궁실들이에요. 즉 여기 경복궁에 해당하는 걸 지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을미일에 친히 골룡포와 면류관을 입고 새 종묘에서 선대 왕과 왕후께 제향을 올리신 다음 새 궁궐에서 무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니 이것은 신명의 은혜를 넓게 하시고 훗날의 복을 편안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새 수도 한양에 와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행한 그 일이 뭐냐면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궁궐로 돌아와서 새 궁궐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게 축제지요. 축제. 그러니까 이제 새 궁궐이 완성이 됐음을 이제 선대 왕과 왕후께 고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궁궐에 모여서 축제를 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번에 제가 그 명절날 우리끼리만 떡국 먹을 게 아니고 아버지 한 그릇
올리고 그 다음 우리 먹자 하는 것처럼 새 집 지었어요 하고 우리끼리 와갖고 연회 베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고하고 그러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었으니 이 궁궐에서 좋은 정치를 펼쳐서 이 나라가 오래오래 태평성세를 열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원했겠지요.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재향을 이 선대 왕과 왕후들이 받고 자손들을 그렇게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연회를 베푸는 게 그게 축제예요. 자, 축제를 벌렸을 때 술이 여러 차례 돌았는데 그때 신도전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도읍을 정하고 종묘에 제향을 올려 새로운 궁궐이 완성됨을 고하고 무신하들과 이곳에서 연회를 갖게 되었소. 그대는 마땅히 서둘러 궁과 전의 이름을 세워 이 나라와 더불어 한없는 아름다움을 함께하도록 해야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이 정도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제 명을 한 거죠. 이 연회석상에서 신이 명을 받잡고 삼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 이제 새 궁궐의 이름을 뭘로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전들을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시경이라고 하는 고전에 이런 구절을 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탁 찾아낸 거죠. 그게 뭐냐면 술로서 취하게 하시고 덕으로서 배부르게 하시니 구자시어 만년토록 큰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큰 복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이 큰 복이 경복입니다. 그래서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으로 하실 것을 청하옵니다. 그랬습니다. 이 경복은 이 시경의 이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 이때 이 군자는 여기서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시여 만년 동안 큰 복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경복궁이라는 궁궐의 이름은 임금님 큰 복 받으세요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임금님에게 큰 복 받으라는 아부성 그런 이름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을 텐데요. 정도전은 여기서부터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읽어보면 술로서 취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우리들을 취하게 해주셨다. 요 시를 지은 사람이 있고 취하게 해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이에요. 군자. 그러면 군자가 우리들을 술로서 취하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경이라는 책은 공자가 지금의 형태의 300여 편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공자가 정리한 이 시경을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공자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쯤 전뿐입니다. 그러면 2600년쯤 전뿐인 공자가 전에 받은 시경은 3000여 편이었는데 그 3000여 편을 10분의 1로 줄여서 지금의 300여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경은 공자보다도 2600년 전의 공자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옛날 지어진 시들이라면 대략 3000년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000년 전에 고전에 등장하는 이 술은 3000년 전의 술인 거예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셨던 그 술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분 좋으면 마시고 기분 나쁘면 마시고 그냥 괜히도 마시고 그냥 샤워하고도 마시고 아무 때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이 3000년쯤 전에는 그런 술이 아니라고요. 대단히 특별할 때만 먹을 수 있는 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제냐면 제사나 혹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뭐냐? 그러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요 제사 길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길례. 요거 아름다울 가래고. 그러니까 술로서 진탕 마시고 취하게 해주셨다. 이 말은 경사스러운 일,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을 많이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임금이. 그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임금이 우리들에게 축하할 일, 경사스러운 일을 많이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그게 정치 잘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덕으로서 배부르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하려면 이게 밥으로서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로서 취하게 하듯이 밥으로서. 그런데 이게 밥으로서가 아니고 덕으로서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배가 부르려면 실은 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밥을 먹으려면 우리가 농사 등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업에 전념을 하도록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보장을 해줘야죠.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 할 시간에 전쟁에 나가라고 동원을 하고 또 공사를 할 테니까 나와서 노역을 하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데려다가 써버리면 노동력을. 그러면 내가 내 생업에 전념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은 백성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도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데려다 쓸 때도 그 백성들의 삶을 고려해서 시간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는데 백성들의 삶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그 임금의 그것을 뭐라고 하냐? 덕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 건 덕이에요. 임금의 덕. 그래서 우리는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축하하고 경사스러운 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덕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배불리 밥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임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에게 보은하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답을 뭘로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물건을 임금님한테 드리면 그게 임금님한테 보답이 될까? 임금님은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을 선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임금이 백성들한테 바라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임금님 만년토록 큰 복 받으세요라는 염원이에요. 백성들의 염원. 이게 있어야 임금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름은 임금님 큰 복 받으세요라는 경복궁이지만 사실 당신이 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가 요 앞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하와 자손께서 만년 태평의 업을 누리시고 사방과 신민들 또한 영원토록 감동함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경복이라는 글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 이것을 통해서 이런 정치를 통해서 당신 전하 당신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태평의 업을 누리시고 또 그 이름을 그런 이름에 걸맞는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방의 이웃 나라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영원토록 감동하기를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복궁을 이름을 지은 정도전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복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배경과 경복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다 설명이 됐죠. 그런데 삼봉 정도전은 그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나 춘추에 이 춘추는 공자가 지은 글입니다. 이 춘추에 백성의 힘을 중히 여겨 중밀력 토목의 일을 삼가라 근토공이라는 말이 있으니 라고 하였으니 어찌 임금된 자가 한갓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자기 자신만을 받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받들라고 백성들의 힘을 가볍게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 그것도 토목공사. 이 토목공사도 백성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임금이 사는 궁궐 늘리고 임금이 사는 궁궐 높이고 이런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힘을 가져다가 쓰지 말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찌 임금이 그럴 수가 있겠냐. 그래서 넓은 방에서 한가히 거처할 때는 비난한 선비를 덮어주실 생각을 하시고 이 궁궐에서 전각에 서늘한 바람이 불게 되면 맑은 그늘을 나누어 주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을 넓은 방,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전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궁궐에서 지내실 때 이런 호사를 누리실 때 좋다.
만족한다 혹은 더 넓은 방, 더 높은 전각을 나는 원한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내가 이 넓은 방에 생활을 할 때는 저 시골의 빈한한 선비를 나는 어떻게 덮어주어야 할까? 또 내가 서늘한 바람이 부는 높은 전각에 살 때는 떼약볕에서 고생하는 저 백성들한테 이 맑은 그늘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거 생각하라고 이 궁궐의 임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만 백성의 받들매 저버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이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삼봉 정도전이 임금의 자리를 보존하려면 인으로서 하시라 했던 그 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경복궁의 경복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